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써 내일 43회 TAT 2급 시험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시험을 치르시기 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자, 수험표하고 신분증 필수 지참이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고, 기타 준비하실 거가 저 같은 경우는 형광펜을 준비를 해 갖고 갑니다. 자, 빨간색, 노란색, 자, 이렇게 형광펜을 준비를 해 갖고 가서, 자, 이때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은 이거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 놓칠 수도 있겠는데 하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을 체크를 해뒀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거래처를 비롯해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 자, 이런 부분들은 형광펜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시험지는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계산기도 준비를 해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 한쪽에다가 좀 메모를 해볼게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일단은 수험표가 필요하다. 수험표. 자, 신분증, 계산기, 자, 계산기, 자, 형광펜, 뭐 지우개, 볼펜, 뭐 이런 것들은 필수로 필요하죠. 자, 그리고 USB를 이제 먼저 받게 될 겁니다. 자, USB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TAT 2급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문제지가 이렇게 파란색이다. 그렇게 하고 시험 시간은 9시부터 10시 30분까지죠. 자, 일찍 준비하시고 가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USB에다가는 이런 등급, 문제 유형,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볼펜도 준비를 해 가지고 가시고요. 자, 수험용 USB를 딱 꽂으시면은 그 안에 이렇게 데이터 설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는데 설치창이 뜨면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감독관 선생님마다 좀 달라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밑에 뭐 알약 같은 거 있죠? V3 같은 거 꺼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설치 전에. 자, 그거는 지시사항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화면에 입력한 수험 정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죠. 수험번호 11자리 입력해 주시고, 자, 성명, 생년월일 일치할 경우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A형인지 B형인지, 자, 요거 형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A형과 B형의 차이점은 다시다시피 15문제가 다른 실기는 똑같아요. 문제 순서가. 근데 필기 문제가 15문제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B형은. 그래서 A는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이고, 그거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독관 확인 번호 입력을 하시고요. 이 감독관 확인 번호는 미리 사전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 시험지도 다 배부가 됐고, 모든 게 다 점검이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감독관 확인을 칠판에다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관 확인 번호를 넣어야지만이 문제가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단에 보시면은 답안 수록 버튼 있죠. 자, 그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되는데, 자, 처음 시험 보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세무 2급이니까. 그래서 상단 위쪽에 답안 지정 누르셔서 15문제, 자, 그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시험 다 끝나고 나오실 때는 USB 제출하시고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43일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11월 4일이죠. 11월 4일. 자, 합격자 발표일 11월 4일. 수요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이 시작이 되겠지요. 그러고 나시면은 제일 먼저 15문제부터 진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실기를 먼저 풀든 필기를 먼저 풀든 그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자, 90분을 알찌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는데, 자, 제 경우에는 요 맨 마지막 실기 문제, 근로소득 관리 25점. 자, 요거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근로소득 관리 25점 문제는 3문제가 주어지죠. 점수 배점이 상당히 커요. 보시다시피 1번 문제가 사원 등록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죠. 자, 8점짜리가 나오고, 뒤를 이어가지고 쭉 보시면은 자, 이렇게 중도 퇴사자, 또 원천 징수해갖고 급여자로 입력하시는 문제가 뭐 9점. 이렇게 해서 25점이면 상당히 큰 점수고, 특별히 이유시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착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사전에 준비해간 형광펜을 이용하셔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두시는 거죠. 체크를. 자, 이렇게 사원 등록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부분에 입력을 하면 안 되는, 자,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뭐 이모, 숙모, 고모 또는 이런 분들이 외삼촌,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은 먼저 자, X 표시를 하셔갖고 입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 주어진 자료를 보고 다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되고 안 되고, 즉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입력부터 하시는 거죠. 자, 사원 등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이 되는 가장 부분은 일단 소득공제 요건과 나이 공제 요건, 자,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은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배우자는 나이는 따지지 않되 소득은 따진다. 자, 직계 존속,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 자, 시부모님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장인 양반, 장모님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만 60세 이상, 자, 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소득은 따집니다. 형제 자매도 자, 소득 요건 만족시켜야 되겠고요. 형제 자매 중에서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직계 비속,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소득 따집니다. 나이는 20세 이하. 자, 위탁 아동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자, 위탁을 했을 때 만 18세 미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소득은 따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소득이라고 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자, 이때 나이를 따짐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장애인은 소득만 따집니다. 자, 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밑에 추가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경로우대는 70세 이상. 장애인은 여기 보시면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혹시 직계 존속이신데요. 어르신인데도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60세 이상으로 해서 직계 존속을 해놓고 장애 칸에 가서 체크를 등급에 따라서 1, 2, 3으로 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녀자하고 한부모 부분에서 혹시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했을 때 이때 남자인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는데 다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뭘 보셔야 된다? 직계 비속, 즉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직계 비속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즉 여기가 부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직계 비속이 나이가 있긴 있는데 나이가 만 20세가 넘은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 분명히 기본공제 대상자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부녀자와 한부모 중에서 부녀자는 50, 한부모는 100만 원이니까 자, 이왕이면은 한부모 쪽으로 공제를 받고 싶어 하겠지만은 한부모는 보시다시피 무슨 조건, 직계 비속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됐었고요. 부녀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3천만 원 이하인 자, 자,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배우자가 있어도 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즉 여기서는 직계 비속이 아니어도 부모님 모시고 있는 세대주이면은 부녀자 세대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 자, 결혼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은 종퇴양 이렇게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다 넣지를 못하죠. 자, 얘네들은 그 소득의 기간이 종합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1년의 기간이지만은 퇴직이나 양도는 1년을 훨씬 넘어서 받으시는 소득이기 때문에 발생소득이기 때문에 합치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퇴직금은 그 자체가 바로 퇴직소득 금액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만 초과해도 소득이 있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따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만 따진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 부분에서요.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비속인 경우, 자녀인 경우 이 생계를 이제 주소가 이제 학업 때문에 뭐 서울에 갔다든가 외국에 잠깐 나갔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죠. 완전히 주소를 옮겨가지고 또 이민을 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되지요. 잠깐 외국 갔다 오는 것들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직계 비속도 마찬가지죠. 어르신들도 입양을, 그러니까 이민을 갔다.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잠깐 여행 가신 건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입니다. 자, 며느리나 사위. 자, 며느리도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때 사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 비속, 내 자녀의 장애가 있을 때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다면 공제를 같이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 자, 이런 문제 한 번쯤 이번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위탁아동의 경우는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만약에 이번 연도에 6개월 이상이 안 되면 다음 연도를 넘기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의 범위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등 장애인 복지 카드 있죠. 그리고 국가 유공자 2번, 또 상위 유사한 사람 근로 능력이 없거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그러면 3번으로 넣으셔야 되겠고요. 이 두 가지는 2번, 이건 1번으로 장애칸에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소득금액 판정을 할 때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근로소득은 아까 50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일용근로는 분리과세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 없음으로 보시고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들은 이제 금액으로 봐가지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 된다. 연금소득은 공적 516, 사적 1200,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300을 기준으로 해갖고 300이 지금 초과됐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소득 있음으로 보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복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일용근로자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그걸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300만 원이 안 돼요. 안 됐을 때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 대부분 그냥 300을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00이 안 돼요. 그러면은 분리과세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강연료나 원고료는 60%입니다. 필요경비가. 그리고 80%짜리가 뭐가 있었어요? 순위를 결정짓는 상금 받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80%짜리가 있었고,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 두 가지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2천만 원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소득 없음. 2천만 원 넘었어요. 그럼 종합소득 신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본인이 공제 받잖아요. 본인 공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못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때 딱딱 체크를 하신다. 이렇게 숫자를 더해 보셔갖고, 금융소득 2천 넘었네. 소득 있어. 이건 공제 못해. 하고서 탁 X표시 친다는 것이죠. 일용근로 오케이. 동그라미. 그리고 정은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카드가 있는데, 엄마, 자, 소득 있어? 그러면은 필요경비가 60이니까 40%만 계산해 보시면 40 곱해 보시면 딱 100만 원. 오케이. 여기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번에 다음번에 나온 부분은 이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이거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요. 자, 중도퇴사자 나왔다. 그러면 준비하고 계셨다가 퇴사 날짜부터 찾으신다는 거죠. 7월 25일 퇴직했습니다. 자, 그거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셔서는 항상 무슨 등록, 수당 등록, 그리고 공제 등록, 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에서 잘 나왔던 비과세 근로소득 잠깐 살펴보기로 하면은 제일 먼저 많이 등장했던 거, 자, 비과세 근로소득 첫 번째 1번으로 꼭 꽂았다. 그러면은 뭘 꽂아 보실 수가 있을까요? 식대. 자, 식대부터 보겠습니다. 식대는 월 10만 원. 그렇죠? 10만 원까지가 비과세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 주면 안 돼요? 중식 제공하시면 안 된다. 중식 제공 안 할 경우. 그렇죠? 자,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자가운전 보조금. 자, 이 부분이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인데, 이때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본인 명의. 그렇죠? 본인 명의. 그리고 회사 업무에 사용을 했어야 되고, 별도의 경비를 받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않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자, 이 부분에서는 본인 명의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부부 공동 명의도 상관이 없어요. 부부 공동 명의. 그치만은 부인 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부인 거는 X 표시. 그쵸? 그리고 타인. 이제 공동 명의인데, 부부가 아니고, 자, 직계 비속이나 존속,
가구의 공동명의는 안 되는 것이죠. 꼭 부부이어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꽂아볼 수 있는 거가 생산직 근로자 있죠? 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우리는 흔히 이걸 연장 근로라고 그러잖아요. 연장 근로.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자, 이런 부분들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숫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일단 월 정액 급여가 얼마? 210만 원. 그렇죠. 210만 원. 그리고 직전 연도 금액이 3천만 원. 그렇죠. 3천만 원. 이번 2020년도 기준으로 그랬을 때요. 그렇게 해서 1년 240만 원까지 240만 원 비과세 된다. 연간 비과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가 요즘에 지금 또 잘 나오는 부분이 직무 발명. 그쵸?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이런 보상금 같은 경우는 1년간 500만 원 선에서 500만 원 이하 공제가 되는 부분이었죠. 5번째 꽂아보시면은 국외. 그쵸? 국외 근로수당도 여기도 보시면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월 100만 원짜리가 있었고 300짜리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300짜리하고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9번인지 10번인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0짜리 같은 경우는 그 외항 선박, 그러니까 300짜리 같은 경우는 선박을 tas다. 그렇게 하고 또 건설 현장, 예? 현장에서 뭐 감리, 설계 뭐 이런 말 나오는 거 있죠. 이런 말들 나왔을 때는 300만 원짜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일숙직비. 자, 이런 것들은 실비변상,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서 자녀 보육수당도 있었어요. 보육수당 10만 원까지 됐던 거, 뭐 육아수당 뭐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겠어요. 육아수당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여기 또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연차, 월차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연차 수당 같은 거는 과세가 된다는 거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비과세고 자, 이 정도 해서 수당 항목 잘 집어 넣으시면 되겠다. 자, 우리 급여 부분에서 출제가 됐던 종종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입력하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공제 항목 부분에서는 이제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을 하거나 기부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상조회비 같은 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도 잘 여기 문제 보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조정대상 환급액은 당월 환급 신청할 것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 이 부분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수당 등록, 공제 등록 부분에서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가끔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이거 급여에서만 공제가 되는 걸로 체크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추급에서는 안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추가급여 부분에서까지 정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급여 부분만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또 가끔 뭐 상조회비 같은 것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입력 잘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는 요 날짜 잘 쓰셔야 돼요. 7월달 거 월급을 7월에 줬을 때는 7777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7월달을 8월달에 줬으면 지급을 88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연말정산 거 혹시 정리를 하라고 그랬을 때는 항상 다음 연도 여기를 2021년도 2월달 2021년도 2월달 이렇게 드셔야 연말정산가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급 신청액 칸 넣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이렇게 일용직 사원하고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자, 제가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 뭐 30회라든가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일용직 사원이 나왔었어요. 30회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3일 일을 했네요. 12, 13, 14 그랬을 때는 이 순서에 따라서 사원 등록 하시는데 사원 등록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쭉 화면을 키워 보셨을 때 뭐 날짜, 입사일자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이렇게 매일 지급하는지 일정 모아갖고 지급을 하는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 여기 또 15만 원 넣어주시는 부분. 이게 들어가줘야지 일용직 급여 입력하실 때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만 잘 주의를 해서
반영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은 세금 계산이 잘 나온다는 것이죠. 세금 계산이. 자, 여담으로 지금 요즘에 보시면은 15만 원이 비과세죠. 일용직은 15만 원 빼고 나머지 곱하기 2.7% 바로 하시면 세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1,000원이 넘어가야지 세금을 내는 것이지 1,000원 밑으로는 소액부 징수라 그래서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월급을 받으시면은 이 850, 850, 850 이렇게 있다가라도 이거 모아지면 1,000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매일 지급 방식은 1,000원이 안 되면 세금을 안 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지금 보고를, 일용근로자 보고를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근로소득관리에서는 마지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는 핵심되는 포인트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이 보험료부터 시작을 해갖고 조목조목 항목별로 체크를 하실 사항이 있어요. 이때 부양가족의 소득 공제 여부 판단할 때 참고 자료가 되겠는데 아주 요긴해요. 그 중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지금 먼저 보험료 부분하고 여기 있던 요 의료비하고는 정반대예요. 보험료는 나이도 소득도 따진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있던 의료비는 나이도 소득도 따지지 않는다. 자, 이 부분. 자, 얘네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기부금이나 교육비나 신용카드 부분은 나이는 따지지 않겠다. 뭐만 따지겠다? 소득만 따지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 그리고 주택자금, 연금저축은 반드시 본인 명의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몇 문제가 나와버리죠.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신용카드 부분에서 형제자매 사용분 안 되는 거 하고, 교육비 쪽에서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가 안 된다는 거. 자,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뭘 쓰실 수 있겠어요? 교육비 부분에서 장애에 관련해서는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 같은 경우에는 뭣도 따지지 않는다. 소득마저도 이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소득도 안 봐. 예? 그렇게 하고 누구도 안 봐? 직계 존속도 안 봐. 직계 존속도 필요 없어. 자, 안 본다는 거야. 자, 이해되시나 모르겠어요. 장애인의 경우의 교육비는 소득도 안 봐. 직계 존속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도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중공제가 세법에선 철저하게 배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공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를 했대요. 그럼 뭣도 해주고 뭣도 해준다? 이렇게 신용카드도 해주고 그쵸? 이렇게 또 의료비, 세액공제도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취약전, 아동인 경우에는 무슨 공제도 해주고 교육비 공제도 해주고 요것도 해준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고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교복 구입했을 때 이 교복도 교육비에서도 해주고 뭐에서도 해주고 신용카드에서도 해주고.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보험료만, 또 학원비를 교육비 결제를 했다 그러면 취약 전 아동이면 해주지만은 취약 후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안 되고 카드에서만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거 잘 지켜주셔야 되겠죠. 기타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 카드 중에서 사업하고 관련된 비용 요즘에 몇 번 나왔어요. 이런 거는 안 된다. 빼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자동차 구입 비용 안 돼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뭐만? 중고차 있죠. 중고차는 10%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건강, 고용, 연금, 보장성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제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해서 이런 세금,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이고, 도로 통행료 몇 번 나온 적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것도 카드 사용한 거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죠. 수업용 이런 것들도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상품권 리스, 취득세 이런 것들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본인 거는 대학원까지 되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자녀들은 대학교까지만 되잖아요. 배우자도 대학교. 직계 존속은 안 된다 그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는 교육비, 이거 교육비 쪽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담한 직업훈련
수강료 있죠? 이런 것들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장애인 관련해 갖고서는 소득도 안 따지고 직계 존속 공제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입력을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취학전 아동인 경우 자, 현장 체험 학습비가 있잖아요. 학습비 이거는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됨. 제가 지난번에 실수했던 거잖아요. 현장 체험 학습비 취학전 아동은 안 되는데 제가 된다고 했던 거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월세 부분도 등장을 하니까는 월세도 한번 보고 가세요. 자, 월세 부분에서도 이렇게 무주택 세대주 일단 조건이 있다면 월세세 공제 받으려면 일단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 자, 그렇게 하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이거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하면 자,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12%냐 10%냐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잡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자,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갖고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 부분에서 혹시라도 기부금 나왔으니까 기부금 자, 기부금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해당 연도 기부금에다가 먼저 넣고 그렇게 하고 기부금 조정 명세 있죠? 저기 두 번째 탭 오셔서 밑에 하단 이 부분까지 잘 눌러주셔야 반영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종전근무지 자료 잘 챙겨서 넣으시는 거 아시죠? 종전근무지 자료 잘 넣으시고 학예 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근로소득으로 잡아서 세금 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 탭 있죠? 탭 이렇게 종전근무지 입력했는데 그 상단 위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종전근무지 여기 바로 앞에 자 이번 연도 여기 기위 이 급여랑 넣을 수 있는 칸에다가 학자금이랑 잘 넣어주시고 혹시 연말정산에서 빼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 상단 위쪽에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비과세 되는 부분들 지금 좁게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다시 눌러서 넓게 펼쳐져 가지고 입력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메뉴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빠진 부분들이 물론 있을 건데 자, 주어진 이 시간 90분 중에서 여기 근로소득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길면 15분이라고 생각해요. 15분. 자, 5분씩만 잡고 15분 넘어갖고서 이걸 붙잡고 있으시면 안 되죠. 15분도 넉넉하게 많이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고 형광펜 충분히 이용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들 놓침없이 빠짐없이 자, 하시는 게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하는 그날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